네, 권재현 아나운서와 함께 장 마감하고 나온 이슈들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앞서 보셨던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튜브 채팅창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온 이슈 보니까 또 사료주들 오랜만에 올라서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이든 오늘 장 특징주가 아니더라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특징주들 어떤 내용이었는지 권재현 아나운서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보고 올게요.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1%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눈에 띄었었던 5가지 종목들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대성에너지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특징주에 올라왔습니다. 최근 유례 없는 한파가 정말 매섭죠. GSE, 경동 도시가스 등 가스 업종이 오늘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한파에 더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소식도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던 가구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한파로 난방 수요가 더 증가하면서 난방비가 더욱더 불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서울 옥션입니다. 세계 경매 회사 영국 소더비의 서울 옥션이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두 회사는 다음 달 중 지분 인수도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또 현재는 인수 가격 등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옥션 지분 매각 소식에 오늘 장중 급등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상승폭은 4%대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음 만나볼 특징주는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9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3%나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285%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오늘 5% 가까이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국내 은행주들이 배당 확대 기대감과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 속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제주은행 외에도 상당수의 은행주들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현대차입니다.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분기 성적을 내놓으면서 자동차 업종의 분위기를 살려놨는데요. 오늘 장 막판 현대자동차 실적 발표도 있었죠. 역대 최대 실적으로 5%대로 상승폭을 키워나갔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등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증가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을 살짝 리뷰를 해봤는데 보니까 테마성으로 좀 급등한 종목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적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아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참 고민이 되는데 바로 두 분은 어떤 종목들 선택하셨는지 화면으로 공개해 주시죠. 자, 정태근 팀장님은 서울옥션, 박수범 매니저님은 에코프로비엠. 두 분의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태근 팀장님은 서울옥션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네. 사실 최근에 조금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과연 어떤 포인트들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팀장님? 방송 전부터 이렇게 갸웃갸웃 하시더니 결국 그런 질문을 하시네요. 일단은 내일 아침에 사야 되냐 하면은 당연히 노고요. 네. 노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STO 때문에 추세가 좀 전환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오른 거 놓친 거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 나오면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예스를 좀 탑픽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은 정부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과 그리고 유통 허용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주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되든 안 되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옥션이 가장 큰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어떤 업종에 진출을 할 때 그 업종에 어떤 경험이 있으면서 진출을 하는 거하고요. 아예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진출하는 것 그 상황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뭐 증권의 토큰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서울옥션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옥션이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가 저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봐지고 이런 부분들이 증권의 토큰 발행이란지 유통이 진행될 때 큰 힘을 좀 발휘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옥션 블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온라인 쪽에서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소트라는 그 플랫폼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템만 살짝 바꾸면 되는 겁니다. 전체를 팔 건지 쪼개서 팔 건지 그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전환하기에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각투자라든지 조각투자 이전에 미술품 경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이미 했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서울 옥션이 가장 큰 수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정판 거래 플랫폼 액세스 블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상자산 기술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들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넘어왔고 온라인에서 이제 앞으로 모바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STO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정말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울옥션과 NFT를 하려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30억 정도 이제 서울옥션에 지분을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NFT 프로젝트 MOU도 체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업비트 모에산 두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옥션과 이제 NFT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왜 서울옥션과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하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같이 진행했을 때 그만큼 사업을 진행하기 수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였나요? 그 설 이전에 아마 서울옥션 한번 했었던 것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예스를 좀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자산법이 어쨌든 2월 달에 통과가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법이 통과가 돼줘야 어쨌든 STO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숙제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자산법이 2월 달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냥 진행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 뭐 STO가 STO란지 NFT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미술품 공동 구매 서비스를 같이 하려고 디지털 자산 사업 전략적 제휴를 맺었었는데 이게 6개월 하다가 정지가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게 법률적인 이슈 때문에 법률적인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률적인 이슈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자산법 이게 현재 법안 소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깔끔하게 통과가 돼줘야 STO 같은 경우에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기대감도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 요인,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 있죠. 이 리스크 요인을 감안을 하더라도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구의 소더비가 지분을 인수하고 싶을 만큼 큰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봐지고 그리고 결론을 내보자면은 방송 소대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이번 STO 계기를 해서 주가가 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정 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로 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은 말고 조정받았을 시에 한번 공략해보자. 내일 시장은 네. 흐리고요. 네. 흐리고요. 아, 근데 뭐 말씀 들으니까 네. 기업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요. 사실 증권형 토큰도 좀 테마성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셀바스 AI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좀 많이 급락을 해서 네. 저는 약간 좀 불안한데 재현 아나운서는 어때요? 전 사실 근데 NFT 관련주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이라 그래요? 네, 앞으로 좀 성장주들이 좀 어. 쭉쭉 상승하게 아. 기원을 해봅니다. 우리 자리를 좀 바꿔 앉을까요? 저는 사실 박수범 매니저님 종목이 조금 더 눈독이 가요. 오. 네, 저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매니저님. 지영하는 에코프로비엠 뭐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보시는군요.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이런 테마성보다 저는 조금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 물질을 좀 만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CATL이나 회사가 좀 많은 배터리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고 수출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이니켈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NCM 계열의 2차 전지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LNF라든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배터리셀을 만드는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납품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터리 만들 수 있는 공장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사이버 트럭을 올해 좀 판매를 할 겁니다. 그 사이버 트럭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배터리 셀을 좀 직접 생산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때마다 배터리 셀을 만들겠다는 회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양극화 물질을 만들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답니다. 그만큼 파이프라인이 좀 많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국내 시장에서 보게 되면 2170이라고 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배터리 셀이죠, 이제는. 배터리 셀을 만들고, 개발하는 업체가 지금 금양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LG라든지 삼성만 가지고 있던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중소기업이 국내 3번째로 개발을 했고, 이 부분들 기장군에 또 공장을 만들고 생산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이렇게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래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코프로 BM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고, 눈높이를 작년에도 실적 서프라이즈 움직임도 좋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도 100% 정도의 실적 향상을 좀 기대해 줘도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좀 소재 쪽 그 중에서도 양극화 물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소재 쪽을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성에너지인데요. 맞아요. 오늘 에너지 정유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성에너지 과연 테마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두 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두분 다 노로 통일되셨네요.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늘 보니까 정유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줬더라고요. 하락했어요? 네. 그럼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예측하고 지금 넣어 주신 거예요? 네, 맞아요. 돗자리 들고 올까요? 그건 아니고요. 네. 뷔페에서 충분히 배부르게 많이 먹었는데 또 뷔페를 갈까요? 제가 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냐면 뷔페. 네. 뷔페를 안 그러나요? 뷔페라 그러나요? 저 생전 처음 들었어요. 저 항상 뷔페라 그래가지고요. 네, 오늘 박수만 매니저님 처음 웃으셨습니다. 아니, 예전에도 많이 웃으셨어요. 카메라에 잘 안 잡혀서 그렇지 상당히 밝으신 분이에요. 네, 대성에너지 왜요? 네.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작년 초반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천연가스니 그리고 유가 이런 에너지 가격 급등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은 대성에너지라든지 GS라든지 경동도시가스라든지 기업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성에너지만 보더라도 가격이 8,000원대에서 21,000원 정도까지 갈 정도로 바닥권에서 보게 되면 6,000원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3배, 4배 갔었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다시 이제 상승으로 이끈다라는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제가 속된 표현 한 번만 쓰면은 충분히 작년 초반에 어쨌든 국내 이슈가 아닌 해외 이슈에서 충분히 해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충분히 실사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경험치 때문에 다시 난방비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라는 부분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연료비 급등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테마로서 시세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게 되면서 시간차를 두고 석유유통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게 차례로 올랐는데, 오늘 특징이 보게 되면은 이 도시가스도 올랐지만은 석유의 카가스, 그러니까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같은 종목들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테마였던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럼 어찌 보면은 이 테마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들은 짧게 시세를 내고 끝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는 가스 관련주 한번 이틀 오르고 정유 관련주 이틀 오르고 이런 식으로 돌았는데 오늘 한꺼번에 다 올라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테마였던 속도가 짧아졌다는 거야. 테마의 속도가 짧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 변동성 끝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롭지는 않잖아요. 국내에서 난방비 이슈가 오늘 새롭게 나온 건 맞지만은 결론적으로 공통 분모를 찾아보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오르는 부분들은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슈가 국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작년 같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충분히 테마가 좀 형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이거를 학습 효과를 해야 될까요? 대잡을 해야 될까요? 아마 그런 성격으로 보는 게 제가 볼 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저는 다음 테마가 뭐가 될 거냐고 물어보셨다라면은 아마 이런 이슈 때문에 아마 정부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또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진짜 예측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자꾸 쳐다보셔가지고 뭔가 질문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아, 왜냐하면 우리가 좀 결을 좀 달리해서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얻어보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쭉 흐름을 봤더니 물론 우리 재현 아나운서 말처럼 정유주도 잘 갔고 도시가스 잘 갔는데 친환경이 오랜만에 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비 물론 올라서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친환경 기조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매니저님? 네, 그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뭐 가스비 상승에 따른 뭐 부분들이 12월 달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좀 올랐던 부분들이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 쪽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지금 태양광 쪽이라든가 아니면 수소 쪽이라든가 그리고 풍력 쪽에 좀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뭐 풍력 같은 경우에도 뭐 CS 윈드라든가 CS 베어링이라든가 또 상가 MNT 같은 경우 또 일본 수출 또 풍력 관련된 하부 구조를 수출한다는 내용이 또 나와주면서 좀 긍정적인 좀 신호가 좀 나와줬고요. 뭐 거기에다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오랜만에 좀 크게 좀 반응을 좀 줬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모듈을 만드는 사업에 있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노크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또 높은 상황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고 수소 산업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소 같은 경우도 국내를 비롯해서 이제 유럽을 비롯한 인프라 사업이 지금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뭐 관련해서 LNG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친환경 쪽으로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커스 이제 석탄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분진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LNG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좀 환경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LNG를 수요를 하는 발전소가 많이 또 많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LNG 쪽 같은 경우에도 그 생각보다 그렇게 환경오염을 시키는 뭐 물질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또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진짜 실질적인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원자재 이런 화석 연료들이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이루게 되면 대체 에너지 쪽으로 해서 계속 관심이 높아질 거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계속 좀 높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히려 가스 정유업종은 좀 두 분 모두 테마성으로 네. 보시는 의견이고요. 친환경 관련 종목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네.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제가 잠깐 봤더니 신한지주도 오늘 신고가거든요. 맞아요. 배당 기대감이라고 하기에는 국내에서 금융주가 이렇게 올랐던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사실 좀 의아한데 네. 두 분의 선택 먼저 확인해 볼까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일단 네. 노 어떤 의견부터 거부터 볼까요? 들어볼까요? 노부터? 아니 좋은 거부터. 좋은 거부터요? 좋은 거부터 너무 안 들어볼까요? 좋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런 알겠습니다. 건 그럼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올게요. 네. 좋은 거부터 들어보죠. 네, 뭐 최근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뭐 신한지주가 또 대주주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제주은행이 또 인터넷 뱅킹으로 좀 변화되지 않겠냐 뭐 그런 뭐 이슈도 있었고 뭐 그것도 뚜껑을 열고 봤더니 뭐 그건 아니다라고 좀 신한지주 쪽에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역 토착은행으로서 상당히 좀 영업도 잘 하고 있고 매출이라든가 전체적인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당이라든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금융주들이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신한지주도 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한지주의 대주주가 주가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평행 이론이라 해야 되나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물론 뭐 신한지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KB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지주라든가 금융회사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잉여 자산이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잉여 자산이 많이 좀 늘어났다는 부분들, 현금 캐시가 너무나 이제 넘쳐난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많은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수급이 쏠리고 있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져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금융주가 올라간다는 건 곧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지수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간다라는 뜻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지수가 상승한다는 쪽에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융주들이 올라가는 것 또한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단기적인 이슈도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부분들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융주 앞으로 조금 더 상방을 열어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반면에 정태근 팀장님은 노의견을 주셨어요. 네. 네. 이 은행주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 제주은행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제주은행만. 네. 신한지주는 괜찮나요? 신한지주보다는 저는 우리금융지주 아. 더 좋게 보거든요. 역시 의견이 확실한 그러니까요. 분이라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줏대가 확실합니다. 일단 들어볼게요, 제주은행부터. 그 제주은행은 솔직히 좀 얼떨결에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금 제주은행이 계속 들썩이고 있거든요. 근데 근거는 하나예요. 그 금리 이슈를 핑계를 댄 품절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대주주, 그러니까 최대 주주를 포함한 그 주요 주주 지분이 80%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 물량밖에 유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핑계가 나왔을 때 주가를 올리기 상당히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은행이 좀 강하게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고, 실적으로 지금 얘기를 드려야 될 배당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제주은행보다는 물론 대주주 지분이 많다 보면은 배당 상향 올리기가 더 수월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주은행은 금리 이슈 핑계, 품절주 핑계로 올라갔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배당은 아무래도 우리 그 4대 금융지주 좀 봐야 되는데, 그 우리 금융지주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그 비투자 부문 사업이 하나금융지가 제일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대 마진을 보게 되면은 이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이 단기 순이익을 배당을 풀었을 때 금액은 좀 많겠지만 일단 퍼센테이지도 무시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DPS가 높으신 분들은 자금이 크신 분들에 좀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야 자금이 작으신 분한테 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금융지주가 올해 이 배당 얘기가 없었어도 중간 배당까지 합치게 되면은 제 계산이 맞다라면 시가 배당이 한 11%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라이언스가 요구를 하는 것처럼 단기 순이익의 50%를 주주 환원책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그럴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아마 금융지주가 저는 거절할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색은 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여기서 배당순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금융지주가 여기 주가가 좀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 시가 배당률이 조금 쪼그라들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지금의 주가가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를 깔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배당 성향만 조금 더 올리게 된다라면은 15%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이 4대 금융지의 배당 성향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한 64%가 정도 됩니다. 일본 쪽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능할까요?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가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지금 금융지사가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니들이 주주하는 책이 너무나 짜기 때문에 계속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 정도는 주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대 금융지주가 화답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색은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배당 성향이 평균적으로 25%이기 때문에 한 30% 이상만 올리더라도 지금보다는 배당 수익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배당을 꼭 하기 싫다라면은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주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요인이기 그치. 때문에 그래서 은행 업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주은행은 최근에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4대 금융사 쪽으로 보자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두 분 모두 은행 업종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대차인데요. 오늘 장 막판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말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자, 두 분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두 분 모두 S를 주셨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박수범 매니저님께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현대차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전 연 대비 그리고 전 분기 대비 이 실적 나올 때마다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현대차 어떻게 보면 좋아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보면 이제 뭐 세타 엔진 2에 대한 이제 부분들, 대선 충당금이 좀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앞으로는 보이고 뒤로는 미치는 장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영업이익이 30%까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자릿수 실적이 이번에 좀 4분기에 좀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앞으로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에 대한 마진율은 상당히 좀 높여 나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은 또 인포테인먼트라든가 디지털 코픽을 통해서 나오는 뭐 이슈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 OTA에 대한 관련 이슈들, 뭐 SDV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품이 대중화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보통 보면 전체 산업에 있어서 10%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작년에 전기차가 10%를 좀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추가적으로 2배가 넘는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높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지금도 좋게 보이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가 좀 호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또 내일 기아의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동차 업종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안 겹치는 내용만 네. 부탁드릴게요.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질문하셨네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20만 원까지 기술적 반등 일단 대응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좋겠다. 네. 네. 본심이 나오시는 본심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거는 연초에 그 현대차의 예상이 됐었던 그 실적, 10조가량 영업이 이게 제자리를 찾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20만 원까지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앞으로 이상 발생이 돼야 되는데 올해 영업 환경이 녹록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무조건 발생이 돼줘야 저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30만 원 돌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20만 원 부분까지 어떤 기술적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단기적인 목표가로 20만 원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소망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한 정태근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